네. 자, 할게요.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시의 제로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맞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뭔지 기억은 나시나요? 복습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내가 시를 읽을 때, 시를, 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건 무엇이라 했습니까? 제목과 작가예요. 맞죠? 네. 그래서 제목과 작가를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맞죠? 자, 아무런 정보 없이 작품 자체만으로 무언가를 읽어내는 관점? 절대론적 관점이요. 자, 그러면 작가의 생애 이런 거, 작가의 가치관 이런 거 중시하는 관점? 표현론적 관점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작품에 표현되어 있나를 중요시하는 관점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시대 상황이나 현실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작품을 읽는 관점 반영론적 관점 그 다음에 독자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중요시하는 관점 효용론적 관점이요. 자, 이런 건 기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이거라도 모르면 우리가 국어를 배웠다고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읽어야 되는 거 보기라고 그랬습니다. 보기요. 보기를 읽으면 시 출제하신 분이 이 시는 이 점에 포인트를 두고 읽어라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문학에서 출제되는 요소는 4개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정서, 태도, 의미, 기능 맞죠? 그 다음에 시를 섬세하게 읽는 방법으로 쓰리시옷을 배웠지요. 시옷이 상황, 수식어, 서술어요.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를 읽으면 시를 좀 더 섬세하게 읽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것들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2강인데 저번 시간은 이제 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총괄적인 걸 본 거고요. 오늘은 이제 시적 화자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요. 오늘은 이제 이 이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시적 화자라고 하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워보고 시적 화자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이 오늘 2강의 주제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렇다면 1번 볼게요. 1번. 시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시적 화자라고 그러지요. 자, 근데 얘들아, 칸이 2개밖에 없죠. 네. 그래서 시를 좀 괄호를 치세요. 시라는 말을 괄호를 치고 그냥 화자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1번은 화자입니다. 저는 근데 화자라는 말보다 이 두 번째 말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말이 뭐라고 돼 있지요? 맞죠? 서정적 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저번 시간 때 그 시가 서정갈래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 서정갈래 안에서 들어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자라는 건 나라는 의미죠. 맞죠? 네, 그러면 시에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시적 화자가 되는 거고 그 서정갈래 안에서의 나라고 해서 서정적 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정호승의 비닐우산이 있어요. 맞죠? 저번 시간에 우산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는데 이 시였어요. 자, 갈게요. 오늘도 비를 맞으며 걷는 일보다 바람에 뒤집히는 일이 더 즐겁습니다. 끝내는 바람에 뒤집히다 못해 빗길에 버려지는 일이 더 즐겁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나는 하늘의 작은 가슴이므로 그대 가슴에 연꽃 한 송이를 피울 수 있으므로 오늘도 바람에 뒤집히는 일보다 빗길에 버려지는 일이 더 행복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얘들아 시를 읽었어요. 자, 작가 제목 읽고 그 다음에 뭐 찾으라 그랬죠? 화자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요? 저번 시간에 화자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누가 중심인지 찾으랬어요? 사람이 중심인지 사물이 중심인지 여기서는 사물이 중심이죠. 왜요? 제목부터 비닐우산인 거잖아요. 맞죠? 근데 신기하게 나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아이는 지금 시에서 누군 것 같아요?
우산인 것 같다. 맞죠? 비닐 우산.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시는 표현 기법을 썼다라고 하면 어떤 표현 기법을 썼다고 할 수 있을까? 의인법. 맞죠? 이거는 7강에서 할 거예요. 모르는 친구들은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찾으라 했어요? 인물이 중심인지 대상이 중심인지 찾았으면 인물이 중심이면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라 그랬고요. 대상이 중심이면 그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랬죠. 그러면 지금 대상이 중심이시니까 특징을 파악할게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비가 오는데 맞고 있고 맞지? 근데 그게 더 바람에 뒤집히는 일이 즐겁다 그랬죠. 그 다음에 빗길에 버려진 일이 더 즐겁다 그랬죠. 맞죠?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빗길에 버려지는 게 더 즐겁대. 이유 없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대의 가슴에 연꽃 한 송이를 피울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대를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만 해석해도 충분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적 화자라고 하는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적 화자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게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시 안의 아이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첫 번째, 시적 상황을 묘사해줘요. 자, 얘들아, 나라고 하는 아이가 시에서 없어요. 그러면 시적 화자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건 생각해 볼 문제. 다시. 자, 시에 나라고 하는 인물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아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시적 화자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 있다. 아니다. 왜 아무도 손을 안 들어? 빨리 들어. 이런. 자, 눈치 게임을 했어요. 아니에요. 자, 갑자기 이 얘기를 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 다시 정리합니다. 시에서는 나가 있을 수도 있고, 나가 없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나가 없으면 시적 화자가 없는 게 아니야. 시적 화자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할 뿐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면 나가 있으면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화자라도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시적 화자의 역할로 돌아와서 시적 화자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묘사해줘요. 상황 중요하다 했죠.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화자일 수도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화자라면 자기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줄 수 있어요. 자, 얘들아, 여기서 내면 세계. 내면 세계는 뭐가 해당할까? 그 화자의 마음, 즉 좀 더 어려운 말로 정서, 정태의기 했는데 다 그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정서나 태도가 되겠지요. 이런 게 바로 내면 세계예요. 자기가 어떤 뭐 의지를 갖는다, 희망, 슬픔, 기쁨 이런 것들 다 내면 세계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얘들아, 학생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인데 시인이랑 화자랑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시인은 시인이고 시인이 자기가 어떤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요. 시에서는 그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설정한 게 화자예요. 그러면 가족을 얘기하는 시에서 가족이 뭐 주제가 그러면 뭐 엄마야 누나야를 생각해 봅시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뭐 이런 시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시에서 화자는 나이가 어려요. 맞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어린 화자를 선택해서 무엇을 얻는데요? 뭔가 어린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함 이런 걸 좀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화자로 선택한다고요. 됐죠? 그래서 시인과 화자는 같은 개념은 아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참고되어 있는 거 있죠? 제가 방금 설명한 겁니다. 나가 있으면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나가 없으면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 없다고 해서 시적 화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에는 시적 화자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속에서 시적 화자의 말을 들어주는 청자뿐만 아니라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인물, 자연물, 현상, 상황 시에 의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대상이라고 해요. 대상. 시적 대상. 대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적 대상은 이거예요. what 내가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가 그게 시적 대상이에요. what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화자는 who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됐죠? 자, 그러면 기출에서 한번 볼게요. 1에서 3년에서 골짜기 길 대추나무 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시적 대상을 이런 식으로 시적 대상이란 말이 나온다고. 자, 시적 대상은 다시 요건 예시를 안 갖고 와서 시적 대상은 뭐라고요? 시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상. 시적 화자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됐죠? 시적 대상은 인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자연물이 될 수도 있고요. 알겠죠?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시다 그러면 시적 대상이 사랑인 거예요. 물론 연인일 수도 있지.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형편, 분위기, 정황. 시적 상황 계속해서 중요하다는 거죠. 뭐라고? 이거? 그냥. 자, 시적 상황에는 얘들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적 상황이고 하나는 외적 상황이에요. 자, 내적 상황이란 말과 외적 상황이란 말이 수능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내신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한번 짚고는 넘어갈게요. 내적 상황이란 거는 자기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난 상황이야. 시 안에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됐죠? 그러면 이런 거지. 내면 세계에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시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내가 기말고사를 쳐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등급이 올랐어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학평에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서 점수가 올랐어요. 이런 거예요. 됐죠? 이런 거를 시 안에서 노래하면 이거는 내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됐죠? 내적 상황 다시. 내적 상황은 뭐 어디 안에서? 시 안에서 일어난 상황. 자, 두 번째 외적 상황 갈게요. 외적 상황이란 거는 시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시를 쓸 때 당시의 상황이에요. 얘들아, 이것과 관련돼서 시를 읽는 관점을 반영론적 관점이랑 연결이 되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일제시대의 상황에서 뭐 독립운동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외적 상황이 되겠죠. 시에서 안 드러나 있다면. 됐지요? 뭐 민주주의를 박탈당했던 군사 독재 당시 상황에서 내가 시 안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때의 봄은 자유랑 관련이 있겠죠. 맞죠? 물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일제강점기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수능 국어 시험에서는 내적 상황이 우리가 파악해야 될 상황은 내적 상황이겠어요? 외적 상황이겠어요? 내적 상황인 거 이제 알겠죠? 시에서 주어진 것만 잘 파악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툭하면 나오는 상황들. 요거는 툭하면 나오는 상황들은 어디에 주로 많이 나오냐면 고전 시간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현대시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고전 시가에서 사랑 흔하죠? 맞죠? 아픈 만큼 성숙하는 이별. 이별의 상황도 흔하지요? 맞나요? 이별의 슬픔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언젠가는 임을 다시 만나겠다는 기다림.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대상의 부재. 뭐 이미 사라졌거나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죽었다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연의 아름다움. 뭐 자연을 떠나면서 사는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올 법한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보고 관찰한다. 유리왕의 황조가라고 아시나요 혹시? 암수 서로 저기 가는 적개꼬리 암수 서로 정다운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이거는 사실 요거랑 관련이 없는데 이 얘기 아시나요? 유리왕의 이야기. 어느 시대 사람이야? 삼국시대의 고구려 사람이에요. 유리왕은 고구려에서 2대 왕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이건 나중에 고전 시가 할 때 이야기해 주려고 차희라고 하는 본부인이 있고 화희라고 하는 처가 있어요. 근데 차희는 약간 그런 거야. 주변 국가에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주변 국가의 동맹을 위해서 정략 결혼한 그런 부인이고, 그 다음에 화희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진짜 예뻐서 데리고 온 그런 부인이거든요. 근데 부인이 둘 있으면 싸우겠지요. 한바탕 그러니까 거의 맨날 싸웠대요. 이 두 사람이. 근데 두 사람이 진짜 대판 크게 싸운 거야. 그래서 화희가 집을 나갔어요. 화희가 집을 나갔는데 이걸 유리왕이 알고 쫓아갔어요. 하지만 화희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꾀꼬리를 본 거야. 그래서 이 제목이 황조가예요. 황조가 누런새잖아요. 맞죠? 노란새가 꾀꼬리야. 꾀꼬리를 보고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이게 왜 나왔지? 자, 그래서 이 상황 그러면 임과 이별한 상황이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보고 관찰한다는 건 이때의 관찰은 관조랑 연결될 때가 많아요. 자, 밑에다가 관조 한번 써볼래요? 관조. 관조라는 건 얘들아, 관조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관조라는 건 감정을 이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관찰을 하는 게 관조예요. 알겠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거야. 그게 관조예요. 알겠죠? 자, 적었나요? 네. 그 다음에 도망치고 싶을 만큼 절망스러운 현실.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아버지가 펀드를 해서 집이 폭삭 망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망하거나 이러면 맞죠? 그랬는데 뭐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던가 뭐 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도망치고 싶잖아. 맞지? 그런 절망스러운 현실이나 그 다음에 부조리한 현실. 현실 많이 부조리하다고 느껴지죠. 일제강점기 뭐도 있고 뭐 지금도 부익부 빈익빈 부자인 사람은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더 못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현실에서 시를 노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시를 노래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갈게요. 시적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에 대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나 기분.
뭘까요? 정서겠지요. 맞죠? 자, 정서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정서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정서는 우리가 딱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할 거예요. 긍정 or 부정.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긍정적인 정서나 긍정적인 시어를 나타내는 말에는 뭘 하고? 동그라미를 하고 부정적인 시어나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말에는 세모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밑에 봐봐. 기쁨. 긍정이죠. 플러스. 그 다음에 절망. 부정이죠. 한. 부정. 소망. 긍정. 사랑. 긍정. 외로움. 부정. 노여움. 부정. 안도감. 긍정. 슬픔. 부정. 희망. 긍정. 체념. 부정. 갈등. 부정, 동경, 긍정, 안타까움, 부정, 즐거움, 긍정. 요 정도는 진짜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거 한번 해봐요. 요게 긍정 감정인지 부정 감정인지. 눈물. 오케이, 저게 정답이에요. 자, 눈물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눈물을 보고 무조건 세모 치면 큰일 나요. 기쁨의 눈물이란 게 있잖니. 성적이 30점 이상 올랐어요. 학력 진보상을 받았단다. 그래서 내 생기부가 굉장히 갑자기 빵빵해졌어요. 그러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겠죠. 맞나요? 아니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아니면 수능 대박을 터뜨렸어요. 물론 그런 일 잘 없지만 뭐 그런 거. 그럴 때는 눈물이 기쁨의 감정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뭐 이별의 슬픔에서 나오는 눈물은 부정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달라요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시의 상황을 적당히 파악해서 판단해야겠지요. 맞나요? 자, 그렇다면 얘들아, 자, 다시 문학에서 출제되는 요소 네 가지. 정태의기 맞죠? 정서, 태도, 의미, 기능. 자, 여기 중에서 지금 정서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정서는 무엇의 정서를 물어볼까? 화자의 정서나 아니면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대상의 정서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자, 지금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봐봐요. 나의 수간목은 A와 관련된 시어로 화자의 답답한 심경이 투여되어 있는 대상이다. 기억은 B에 대한 불안감을, 니은은 소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실망스럽게 여기는 태도가 임의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가에서는 화자가 처한 상황의 책임을 화자 자신에게 돌리며 자책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어의 의미가 화자의 정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물어봐요. 알겠지요? 그래서 문학의 첫 번째 출제 요소가 정서예요. 그 다음에 밑에 가겠습니다.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나 독자에게 취하는 말투. 태도가 아니에요. 말투랬죠. 말투랑 같은 말. 화투? 화투? 장땡 장짜리. 어투. 안 배웠어요? 자, 별표 하나만 치고 갑시다. 의외로 학생들이 중요한 걸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어조. 봐봐. 내가 주저앉았어요. 감정을 가지고 주저앉은 거야. 그냥 의미 없이 주저앉은 게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주저앉았어요. 뭘까? 절망, 좌절. 써요. 옆에 칸 있잖아. 절망. 좀 더 세게 가자. 뭐뭐 하고 싶다? 소망이죠. 맞죠? 그 다음에 믿는다? 믿는데 믿음. 맞죠? 빌었습니다.
기원. 그 다음에 뭐뭐 해야지. 의지. 그 다음에 거부하면서 부조리한 현실에 거부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순사의 명령을 거부하였다. 회피? 이게 회피일까요? 자, 뭐가 있을까? 자, 내가 한국사랑 연결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한국사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한국사로 갑시다. 3.1 운동 때. 자, 만세운 참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들어가라 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라 한데 들어가지 않았어. 뭐 한 거야? 저항한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얘들아, 주저앉았다 하면, 주저앉았구나 하면 안 된다고, 이제는. 아, 좌절했다고?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싶다 이러면, 하고 싶구나 이러고 넘기면 안 된다고, 소망. 이런 말로 자꾸 이제 화자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감정 없이 여러분들이 텍스트만 읽으니까 이때까지 문제가 안 풀린 거야. 그래서 어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한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들아, 근데 이런 말들은 주로 문장의 끝에서 많이 드러난다, 맞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어조는 종결어미라고 하는 데서 많이 드러나요. 자, 종결어미가 뭔지 모르면 문법 시간에 가시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무조건 종결어미에 어조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많이 드러난다고 그냥 팁을 하나 주자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기능 한번 볼게요. 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맞죠? 주저앉았다 한마디만 써도 분위기가 다 드러나잖아.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랑 연결 지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적 화자가 강조하는 시의 주제도 알 수 있을,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조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이제 종류별로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청자의 유무에 따라서 독백체와 대화체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잠깐만 독백체랑 대화체 살펴보고 갑시다. 자, 화자가 한 명이야. 자, 상황이 시적 상황에 혼자서 떠들고 있어. 다른 사람 없어. 독백체야 대화체야? 요게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혼자 있는 상황이라도 그리운 연인한테 너 어디 있니? 너 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혼자 있어도 대화체를 쓸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두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시 안에서. 근데 두 사람이 있는데 나 혼자 주저리 떠들어. 그러면 이거는 독백체죠. 맞죠? 그러니까 독백체랑 대화체도 역시나 그걸 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독백의 상황에서도 대화는 할 수 있다고. 그리워, 너 보고 싶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 기출 서치 한번 볼게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무슨 체? 독백체.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화체. 됐죠? 말을 건네는 방식이 대화체인 거예요. 예시가 없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독백체랑 대화체 봤어요? 대화체는 회화체라 해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유형에 따라서 어린이, 어른, 남성, 여성, 지식인, 노동자 이런 화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서에 따라서 낙천적인 화자, 분노하는 화자, 희망적인 화자, 비애를 겪는 화자, 영탄하는 화자, 격정적인 화자, 그리움을 겪는 화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얘들아, 근데 이걸 다 외우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 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들아 4번 그 11페이지로 넘어와 보세요.
어조를 파악하는 팁이 적혀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걸 외우면 안 돼요. 그냥 참고용으로 써놓은 거야. 제발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 쓸데없는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지? 난 사실 여성적 어조, 남성적 어조 이것도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 얘들아 종결어미 잠깐만 볼게.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몰라서 봐야 될 것 같아. 자 얘들아 종결어미로 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이렇게 끊기면 어떤 느낌이야? 딱딱하지 맞지?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팩트를 전달하는 느낌밖에 안 들어. 그래서 얘들아 관조라는 말 보입니까? 그냥 팩트를 전달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뭐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이런 거면 자기 성찰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얘들아 뭐 김수영의 시 중에서 눈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뭐 이런 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아 기침을 하자는 무슨 어미일까요? 종결 어미의 종류 중에 청유죠. 청유. 뭐 하자라고 하는 건 청유잖아. 그럼 얘들아 뭔가를 청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탁한다의 의미보다는 같이 하자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얘들아 권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권유. 알겠죠? 권유 같이 하자의 느낌. 동참이나 권유의 느낌. 뭐요? 구도요? 설명 안 했더니 또. 자, 이 말은요. 제가 학교 시간 때는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찾아올래요? 구도라는 말 때문에 잠시 끊었는데 자, 구도라는 말은 얘들아 구자가 구할 구자고요. 도자가 돌이에요. 돌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가 왜 넣어놨는지 모르는 단어긴 한데 평사형 어미가 있으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됐죠? 절대자의 말씀 이런 거 다 이런 걸 많이 끝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들아 그래서 종결 어미도 어조를 파악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경어체, 의고체, 사투리, 비속어 이런 거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얘들아 사투리를 많이 쓴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응답하라 1994, 1997 이런 거 1988 이런 거 보면 되게 사투리 많이 쓰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 친근감. 향토적 정서 맞죠? 근데 친근감 하면 뭔가 좀 어색한 게 서울 사람들은 전혀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거든 사투리에서. 뭐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향토감. 토속적인 정서. 뭐 이런 말과 많이 연결했었어요. 그래서 의문 알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왜 나왔냐면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알아요? 청산별곡 네. 거기에서 맨날 나오는 거 있죠. 리을과 이응을 자주 반복하여 사용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다 해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양성모음 음성모음은 중요한데 이거는 문법 시간에 가서 조금 더 배웁시다. 넘어갈게요. 6번이요. 6번 뭘까요? 갈등이요? 자,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바라보고 있는 대상에 대해 취하는 심리적 자세 또는 대응 방식. 태도죠. 좀 위험하지. 아니야? 자, 그러면 태도 볼게. 얘들아, 태도는 뭐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냐면 어조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어조를 알면 태도를 알 수 있어. 그럼 봐봐. 관조하는 태도. 어조의 어떤 어조에서 이런 태도를 알 수 있을까? 관조의 뜻이 뭐였죠? 다시. 관조의 뜻.
있는 그대로 대상을 바라본다고. 그러면 말을 할 때 되게 딱딱하게 팩트만 전달하겠지. 됐죠? 그 다음에 자기 반성의 태도 하면 어조가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조를 통해서 태도가 드러난다고. 됐나요? 그 다음에 냉소적인 태도. 냉소적이다 무슨 말일까요? 차갑게 대한다 이런 말이죠. 맞죠? 현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얘들아 오늘의 개념은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그렇게 심각한 걸 배우지 않았어요. 오늘 배운 거는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별로 중요한 거 없고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 죽어날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해야 될 개념이 좀 많아서. 자, 오늘은 시적 화자라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시적 화자라고 하시는 분은 어디에 나오죠?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시적 화자라 그런다 했어요. 시적 화자랑 같은 말. 서정갈래 안에서 나, 서정적 자,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노래하는가? 시적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시적 화자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말을 하는가, 이제 이런 걸 찾아보는 건데,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시적 상황이라 한다 했고요. 그러면 시적 상황은 내적 상황과 외적 상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시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인 내적 상황에만 조금 더 집중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정설화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분이 말하는 말투를 어조라 그런다 했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 그 상황을 대하는 대응 방식 이런 것들을 태도라 그런다 했어요. 됐죠? 별거 없죠? 오늘은 문제 푸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2쪽 한번 볼까요? 자, 12쪽 보시면 자, 2017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문제가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에요. 그럼 얘들아,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보기 읽는 거 깜빡했다 했죠? 제가 깜빡한 게 아니라 다음 시간부터 일부러 그런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 보기가 있으니까 일단 보기를 읽어야 돼. 근데 얘들아, 보기의 관점에서 가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래. 그럼 얘들아, 이거는 이 보기를 읽으면 가나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네. 그러면 개꿀인 보기지. 오케이. 자, 근데 요 중에서 얘들아,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는데요. 이걸 갖고 뭘 찾아내래? 화자와 대상의 관계를 찾아내래. 그래서 이 문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배운 게 시적 화자랑 시적 대상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걸 파악해 보라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보기를 볼게요. 가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아무런 여러분들 감흥 없이 읽고 있어요. 지금 다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밑줄을 쳐야지. 뭘 통해서? 특정한 대상이 있고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대요? 성찰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공감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가의 화자는 가에 대한 힌트를 주네.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얘들아, 문장을 쓸 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그 대상에 공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라고 하는 건 예시예요. 예시. 가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문장 순서가 똑같아야 돼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어디에 있어요? 병원에서 본 여자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한대.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서 자신의 처지를 성찰한대. 그리고 대상에 공감한대.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대.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딱딱딱 들어맞죠. 여기서 논술을 하실 분 있습니까? 없죠. 맞죠? 있어요? 얘들아, 논술을 할 때 이런 게 중요해요.
문장 순서 이렇게 딱딱딱 맞추는 거. 그러면 봐봐. 나의 화자는 했잖아. 그러면 똑같은 문장 구조가 전개될 거야. 봐봐.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맞지? 그 다음에 나무들에 비추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그 다음에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대요. 됐죠? 이를 통해 가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대. 얘들아, 동질성이란 말 알아요? 뭐예요? 비슷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맞죠? 네. 그러면 지금 보기를 읽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 봐야죠. 맞죠? 가나에 대한 설명. 보기의 관점에서 가나의 화자와 대상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금 봐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문제를 봤으면 문제를 풀 계획을 세워야지. 가나를 다 읽고 1, 2번 풀까요? 가를 읽고 선택지를 제껴야지. 맞지? 1번, 2번 다 가에 대한 선택지를 먼저 제껴요. 그 다음에 나를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지들을 제껴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두 문제가 풀려 있는 거라고. 됐지? 그러면 가부터 읽을게요. 가. 살구나무 글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뒷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 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뭔가 이상한 거 없니? 이제 나온다. 제발 얘들아, 시를 보았으면 뭐부터 하라고요? 작가랑 제목을 먼저 보라고요. 나머지들은 꼴먹은 병원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죠? 자, 가의 제목이 뭐예요? 크게 읽어볼까요? 작가의 윤동주. 맞죠? 윤동주 작가를 여러분들이 안다 모른다? 몰라요? 설마 중학교 나온 애들도 윤동주는 날 텐데? 내가 중학교 가서 처음 배운 시가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에요. 윤동주 시를 먼저 배운데 그만큼 자, 알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얘들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윤동주의 시처럼 생각하고 읽으면 큰일 나는 시입니다. 윤동주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 저항인식 이런 거 떠올리고 읽으면 큰일 난다고. 그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수능은 그런 걸 내. 그 다음에 병원이죠, 제목이. 아, 그러면 나 하나는 알겠어. 뭐? 병원. 뭐가 일어난 장소? 시적 상황이 일어나는 장소가 병원이네. 병원에서 이 시가 전개되는 거네요. 됐죠? 그리고 다시 보기. 보기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보기에 누가 나와야 돼? 여자가 나와야 돼. 근데 여자도 아픈 상황이네요. 맞죠? 그 다음에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댔어요. 그거 잘 생각하면서 시 읽을게요.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뒷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얘들아, 여자의 상황이 드러나 있죠. 여자의 상황 어때요? 아파요? 아파요. 자, 그 다음에 외로워요. 맞죠? 왜요? 찾는 이가 없대. 그 다음에 얘들아,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되게 아픈 환자의 모습이 그려져야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요. 2연이요.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이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요 문단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문단이 이 문단이에요. 뭘 이해 못할까? 맨 마지막 문장이 이해가 안 될 거야. 잘.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얘들아, 지금 이 화자의 상황이 어때요? 아픈데 병을 못 찾죠. 근데 얘들아, 화자는 이미 이 병을 알고 있어. 뭐예요? 지나친 피로와 지나친 시련으로 병을 알았다잖아.
이해돼요? 자기는 자기 병을 하는데 의사는 병을 몰라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병은 의사가 찾을 수가 있는 병은 아니죠. 그런 상황이에요.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자나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얘들아 여기서 뭐를 복이랑 연관 지어봐. 치유에 대한 소망. 자 그럼 봐봐. 금자나 한 포기를 따서 가슴에 꽂고 변실 안으로 사라진대요. 뭐 할까? 왜 이런 걸 할까? 치유에 대한 소망이라고 연결 지으면 된다고. 사실 복이 없었으면 우리 이런 해석 못했어요. 근데 복이가 이런 도움을 준 거잖아.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길 바라며 이 치유에 대한 소망에 나는 공감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가시 읽었어요? 1번 풀게요. 자 1번에 봐봐.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일단 가부터 판단해볼까?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얘들아 색채 이미지를 활용했다. 왜? 오케이. 흰 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고 요까진 맞지. 근데 흰 옷 아래 하얀 다리가 무슨 역동적이야. 맞죠? 그 다음에 2번이요. 가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개소리죠? 그냥 개소리죠? 그 다음에 3번.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X죠? 그냥 이상한 소리죠. 사물의 속성을 분석한 부분도 없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없는 것 같죠? 그 다음에 4번에 나는 가와 달리 이거 설명해줘야 된다. 아까 A는 B와 달리가 있었잖아. 그러면 얘들아 A는 B와 달리 C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들아 일단 두 개로 끊어. A는 C다. 일단 A에 대해서는 이 문장이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B와 달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B에 대해서는 C가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요 문장이 성립하려면 A는 맞고 B는 틀려야 돼요. 됐죠? 이 문장이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럼 봐봐. 나는 가와 달리 했으니까 가에 대해서는 이 문장이 틀려야 된다는 소리야. 볼게.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가의 이런 부분 없죠. 그럼 얘들아 가와 달리 하는 부분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됐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5번.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얘들아 현재형 시제입니까? 오케이. 자 현재형 시제는 맞아요. 근데 계절의 상징성 따위는 보이지 않아요. 계절의 상징성 하면 뭐 있을까? 가을을 상징하는 단어. 단풍, 과일, 추수, 뭐 추석, 햇과일, 예.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 뭐 맞아요. 그런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가을이라고 생각은 해야죠. 그 다음에 여름, 바다, 수박, 피성. 얘들아 여름 하면 푸른 녹음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녹음이 짙게 깔렸다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시를 많이 읽으면 그런 단어가 보여. 알겠지? 그러니까 숲이 우거졌다 이런 거는 울창이 우거진 건 여름에 주로 그렇잖아요. 봄 하면 그만해 너. 사랑? 봄 하면 바로 생각나는 걸 얘기해봐. 벚꽃 맞죠? 이런 거. 이런 게 계절의 상징성인 거죠. 됐나요? 겨울, 눈. 됐지? 이 단어로 종결할 수 있잖아. 그러면 봐봐. 1번 풀었죠?
그럼 이제 2번으로 갈게요.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어쩌고 저쩌고 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자신을 비춰보고 있다. 아닌 것 같죠? 일단 여러분들 세모를 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세모를 쳤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들아 3번.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이건 개소리죠, 맞죠?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 따위는 없어요. 아니 지금 근데 몇 명이 질문해서 그런데 원망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들아 원망했다고 보기엔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 원망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얘들아 요까지만 쓰면 또 틀릴까봐 뒤에 요까지 붙여줬어.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여자랑 의사 욕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얘들아 완전 도그 사운드를 한 3번은 바로 정답 체크하면 가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얘들아 2번의 세모를 해결을 좀 해봅시다. 우리 세모만 치고 넘어가긴 좀... 자 갈게.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이거는 왜 맞을까? 보기에 봐봐. 보기. 그래서 보기라는 게 있단다.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서 자신의 처지를 성찰한댔잖아. 이해돼? 이 여자의 아픈 처지에 자신을 비춰보고 있다면 맞는 거라고. 보기가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이해돼?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찾긴 했지만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가의 화자는 금자나 한 포기를 꽂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내었다. 맞아요? 금자나가 회복에 대한 소망이라고 우리 읽었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본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나를 가면 돼요. 근데 얘들아 사실 1번 답도 찾은 것 같다. 맞죠? 1, 2, 3, 5번이 다 틀리잖아. 그러면 나하시를 안 읽었는데 문제 2개가 풀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한 문제가 더 있어. 그리고 가나로 끝난 게 아니라 다가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건데 원래 가만 읽고 문제가 풀리면 이 출제자 욕먹어요. 나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 작가랑 제목 얘기하라고 제발. 자, 박목월의 나무죠. 박목월 작가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하신 분 뭐 쓰셨죠? 나무요 말고 나무 관련해서 하나 더 쓰셨어요? 이런. 나목? 나목 얘기한 겁니까? 나목? 나목이 박목월 작품이었나요? 또 끊어야겠다. 박완서 작품이죠. 제발 이름이 저도 기억은 안 났어요. 근데 박목월의 작품은 아니었단다. 여러분들 모를 것 같은 시인이에요. 알겠죠? 이런. 자, 박완서 작품 아는 거 있나요? 나목 말고 없어요. 달리는 기차 알아요? 몰라. 그럼 넘어가자. 자,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 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지어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얘들아 1년과 2년을 읽었는데 뭔가 비슷한 느낌이 나요? 뭘 봤어. 그리고 뭐일까? 하고 어떻게 서 있었다. 이렇게 되잖아.
저번 시간에 1강 때 내가 별표 치는 게 보기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유사하면 도 유사하다. 봐봐. 내가 또 단어가 바뀌어서 나올 거라 했어. 구조가 유사하면 의미가 유사하다 했는데 단어가 바뀌어요. 제 학생들은 신기하게 제가 가르쳐준 단어로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나쁘단 건 아닌데 근데 항상 단어가 바뀌어서 오더라고. 구조가 유사하면 의미도 유사하다. 기억나나? 한 번만 더 써줄게요. 얘들아 크게 한번 외치고 갑시다. 구조가 유사하면 의미도 유사하다. 구조가 유사하면 의미도 유사하다. 중요한 거예요. 자, 맨날 할 거야. 자, 그래서 얘들아 뭘 봤어. 그리고 수도승일까? 어설픈 과객일까?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니? 화자가 추측을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자 사연 중요해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학생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건 사연? 뭔 소리지? 지금 뭔 소리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대충 이해했나?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됐다는 건 여기서 나무를 기르게 된 건 진짜 마음속에 나무 씨앗 뿌려서 기르고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니어야 해요. 자 그러면 뭘 기른 거야? 나무를 기른 건 아니지. 마음속에 나무의 어떤 다시 지금 나무를 보고 얘들아 묵중하게 서 있었다. 몹시 추워 보였다. 외로워 보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지금 사연을 봐봐.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나무를 기른 게 아니라 나무의 묵중하고 침울하고 고독한 모습을 기르게 됐다는 거죠. 내가 묵중하고 침울하고 고독하다고 제일 쉽게 얘기하자면 됐지. 나의 감정이 나무의 그 모습이랑 내 감정이 같아졌다고. 그래서 동질적이게 됐다고. 됐죠?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나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했다. 색채 이미지를 활용한 것도 아니죠. 맞죠? 그 다음에 2번. 나는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개소리죠.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 나와 달리인 거는 그러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이요. 나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을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시키고 있다. 맞죠?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자꾸 바뀌죠. 수도승일까? 어설픈 과객일까?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자꾸 바뀌잖아. 맞지? 그 다음에 5번.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맞을까? 아닐까? 자, 오늘의 핵심 선택지는 요 5번의 나입니다. 자, 과거형 시제인 건 맞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 요것 때문에 논란이 좀 많았어. 맞아? 아니야? 같은 걸 본 거야?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고 공주에서 온양으로 갔는데 같은 걸 볼 리는 없죠. 잘 봐. 같은 걸 본 게 아니야. 왜냐하면 어느 들판에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뒷길 어느 산마루에 다른 걸 본 거야. 그럼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 같은 게 있어야 변화를 하지. 다른 걸 봤는데 어떻게 변화상을 볼 수 있어? 요건 틀린 겁니다. 알겠죠?
나 같으면 사실 5번에 매력적인 오답을 씌워줘야 되는데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요거 때문에 약간 좀 부족했어요. 근데 5번을 찍은 학생들도 있기는 있더라.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2번에 1번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맞아? 맞아. 나무를 보고 있어서 내가 널 보고 있다 이런 거잖아. 그 다음에 2번이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자신을 비춰보고 있다. 맞는 것 같아요? 학생들 의하던데?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으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대충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맞죠? 나무를 기르게 됐다잖아. 왜 아니야?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한 게 아니야? 확인했는데. 자, 요거는 봐봐요. 대상과 자신과의 거리가 좁아졌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근데 좁히려 하고 있다는 왜 틀린 거냐면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한 거랑 대상과 자신과의 거리를 좁힌 거랑은 상관이 없어서 틀린 거예요. 국어 선택지에 개소리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앞에 게 틀렸거나 뒤에 게 틀렸거나 앞뒤 인과관계가 틀렸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앞뒤 인과관계가 하나도 안 맞아서 틀린 거야. 알겠지? 앞만 놔두고 뒤만 놔두면 사실 이거 논란의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며. 대상에 공감하고 있나요? 공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 간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팁 하나만 더. 여러분들 지금 2번처럼 보기를 주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고 물었어요. 맞죠? 그럼 얘들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다는 건 나머지 4개는 맞는 소리죠. 맞죠? 근데 이것처럼 가나는 이거는 그렇게 읽기 어려운 시는 아닌데 읽기 어려운 시가 있어요. 고전 시가 같은 것들. 근데 이런 시에서 문제에 보기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고 줬다면 내가 시가 해석이 안 될 때 하나는 개소리고 나머지 4개는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4개에서 해석을 끌어와서 쓸 수 있다고. 그게 하나의 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그걸 고려하고 내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다면 나머지 4개는 맞는 소리니까 그걸 끌어와서 해석을 해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2문제 풀었고요. 자, 3번에서 6번은 숙제입니다. 3, 4, 5, 6 숙제예요. 자, 얘들아, 이 당시 수능 2007학년도 대수능인데 4번 봐봐. 몇 점? 1점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얘들아, 내가 장담하건데 여러분들 이 문제 틀려옵니다. 네, 장담하는데 이 문제 틀릴 거예요. 1점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한번 풀어와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2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3강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